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밤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졌죠. 이 한국계 카자흐스탄 피겨 선수 데니스 텐이 괴한들의 흉기에 찔려서 사망을 한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예. 작년에 평창올림픽이 있을 때 사실 저도 이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서 예.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비보가 들려서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데니스 텐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카자흐스탄의 이 피겨와 관련된 영웅이고요. 네. 2014년도에 우리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동메달을 따면서 그렇죠. 카자흐스탄의 첫 번째 메달을 안겨준 아주 뭐 국민적인 대영웅인데 예. 어제 19일 그 알마티에서 이 자동차의 백미러를 훔치려고 했던 두 명의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서 예.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일단 처음에 이 텐 선수가 발견이 됐을 때는 실제 그 주변을 지나던 사람에게 발견이 돼서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자마자 이 소방대원들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 그 혈액을 잃은 정도가 3리터인데 아유. 보통 우리가 사람이 5리터 정도 혈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 한 30% 정도를 이제 상실하게 되면 보통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바다출혈이네요. 그렇죠. 그 네. 이상의 혈액이 지금 흐른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장면을 목격했던 한 목격자에 의하자면 한쪽 다리에서 거의 유혈이 낭자했다. 굉장히 심한 출혈이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때 당시 있던 그 상황을 봤던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찰이 두 명의 용의자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이 사안 자체가 워낙에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가 이번에 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하고 보건부 장관이 직접 이 사건을 진두지휘할 정도로 예. 이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네. 더 충격이겠어요. 네. 카자흐스탄은. 예. 데니스 텐은 또 한국계 선수이기도 하고 또 김연아 선수와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서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치에서 김연아 선수가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을 때 예. 그다음에 이제 오페라 갈라쇼에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함께했던 선수가 이 데니스 텐 선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데니스 텐 선수 김연아 선수의 소속사에 올해까지 전속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예.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네. 선수였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됐던 그렇죠. 그런 당연히 그렇죠. 선수였습니다. 올림픽 예. 3번 참가했었고 평창 때는 평창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때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발목 부상이었거든요. 몸이 안 좋더라도 조국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 빠질 수 없다고 해서 왔던 선수거든요. 한국을 예. 정말 사랑했던 선수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김연아 선수와 같은 기획사에 소속되게 돼서 영광이라면서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You know, I was so happy for you. So you were always so special, like to me, and it was many times in rehearsals. It was today in the show, yesterday, the day before, and to me it was one of the best moments. 네. 젊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뭐 어리다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김연아 참, 예. 선수도 SNS에 추모글을 올릴 정도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도 이제 선수들이 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쇼를 함께 했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호흡도 맞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안다. 그리고 너무나 슬픈 마음을 전하고 있고요. 김연아 선수뿐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이 김연아 선수를 뒤를 이을 선수로 꼽히는 최다빈 선수 같은 경우도 아마 카자흐스탄에 직접 방문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도 함께 했을 때 그렇게 이 데니스 텐 선수가 많이 챙겨줬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남겼었고 네. 또 남자 싱글의 이준영 선수 같은 경우도 정말로 같이 활동했을 때 행복했었다. 이런 더 얘기들이 충격되겠죠.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맞습니다. 이 데니스 텐 선수가 그만큼 주위 선수들과 관계도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표정이 네. 밝잖아요. 인사성도 좋을 것 같고 왠지 느낌이에요. 예. 네, 데니스 텐의 선수가요. 네, 데니스 텐 선수의 외 고조부가 바로 이 항일 의병대장 출신이어서 저희가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조의 나라인 만큼 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 데니스 텐 선수의 이 이력 그중에서도 국제 빙상 경기 연맹 공식 이력에 보면 본인의 그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 데니스 텐 선수가 구한말 의병장 그중에서도 의병 대장으로 활동했던 민긍호 장군의 후손 외고조손입니다. 외고손. 예. 그래서 이 그 알려진 바로는 원래 이 데니스 텐 할 때 텐자가 우리나라식으로 바꾸자면 정신 거예요. 정신인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 쓰는 키릴 문자로 바꾸다 보니 지금 이 이름을 우리가 데니스 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신고고 그 외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민긍호 장군인 건데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때 당시 일제에 의해서 결국은 살해를 당한 분이긴 한데 그때 당시 그 가족들이 그 여러 일제의 그 폭행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주를 할 때 도왔던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예. 그렇게 굉장히 그 중요한 삶의 여정 속에 역사를 만들어갔던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 스탈린에 의해서 그 강제 이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네. 실제 우리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그때 당시에 원래 오른쪽 발목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불참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출전 의사를 밝히면서 출전을 강행해서 결국 뭐 그렇게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고려인 데니스 텐의 올림픽이라고 해서 KBS에서 그때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고요. 네. 예. 그때 그 데니스 텐 선수의 그 멘트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걸 그랬냐면 보셨다는 거죠? 나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카자흐스탄 사람이다. 예. 그래서 내가 이 메달이라든지 이 성취는 다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란 나라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다. 예. 나는 언제까지나 한국인이고 한국인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게 내 운명이고 자랑스러운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죠. 그렇군요. 네. 제가 카자흐스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고려인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 고국, 모국에 대한 자긍심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네. 카자흐스탄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뭐 경제 번영이나 뭐 한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 내가 대한민국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젊은 정말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이렇게 정말로 안타깝게 사고로 이렇게 목숨을 잃다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애도를 표합니다. 서울에서요 교사가 11개월 된 아이를 이 짓눌러서 숨지게 한 사건이 예. 발생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월이면 돌도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는지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뭐 교사, 뭐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이 수법이 잔인하고 이유도 정말 황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119에 오후 3시쯤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이가 예. 숨을 안 쉰다고. 그랬더니 이 구조대원들이 갔을 땐 사실상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라는 거죠. 예. 근데 단순히 어린이집에서는 이게 애가 그냥 잠을 자다가 호흡 곤란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1개월밖에 안 된 네. 아이니까. 그래서 CCTV를 되짚어 봤더니 예. 12시쯤에 아이를 강제로 재우려고 아이가 잠을 안 자니까 이불을 덮어 씌우고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위에 올라탔던 겁니다. 그래서 예. 문이 누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때부터 이미 탈이 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네.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이제 1차 이제 국과수에서 1차 소견으로도 질식사다 외부에 의한 다른 원인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3시 반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CCTV 상에는 12시경에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맞습니다. 일부러 좀 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고 자체는 3시 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CCTV가 돌아갈 때 아이 위에 올라탄 시간이 그때가 12시경이었습니다. 그러면 3시간에서 3시간 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아이에게 올라타서 아이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이가 숨진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한 채로 이 조치를 뭔가를 취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신고를 했거나 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지금 경찰이 판단할 때에는 이게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예.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3시간 동안에 아이는 삶과 죽음 사이에 있었던 게 분명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1개월이면은 돌잔치 가면은 돌 때 못 걷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뭐 적으면 뭐 한 4배에서 8kg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한 네. 10kg 정도면은 적으면 뭐 한 4배에서 많으면 뭐 한 5배 정도 몸무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눌렀다. 그럼 아이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저항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불을 덮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잠을 자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포고요. 그렇죠. 그리고 덮은 상태에서 위에 누가 올라탔다. 그럴 때 그거는 뭐 사람이라면 생명이 붙어 있다면 다 저항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 부분을 올라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손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를 눌렀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상상만 해도 정말 예. 끔찍합니다. 근데 막상 예. 그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딱 했을 때 구토물이 다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 아이가 밥을 먹은 뒤에 소화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누웠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턱이 또 강직이 돼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던 게 아니었을까. 예. 더군다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엎어서 재우는 경우는 지금도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다, 좋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밥을 먹자마자 아이를 엎어서 재웠다? 이거는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고 예. 네. 그렇다 보니 과연 이게 이번에 사망한 이 안타까운 이 아이에게 한정된 상황이었을까라는 의혹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예. 자, 이번 사건을 알게 된 뭐 다른 원생 부모님들은요. 정말 경악을 감출 수가 아까도 없는데 아이를 맞습니다. 다 데리러 오려고 하신 심장이 장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네. 다른 아이가 아니라 만약 내 아이였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도 이런 낌새가 좀 있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그 다른 원생의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이들 막 갖다 주면 막 받을 때 한숨 쉬고 계속 안 되고. 그 계단에서 제 아이를 울리고 앉았더니 원장은 여기 서 있고 선생님인지 뭔지 하나 또 여기 서 있고 틀린 것 같아요. 그때가 뭐한2달 넘었죠. 예, 정말 정말 끔찍하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이런 영아 학대범의 경우는 좀 상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은 아이들을 보면 뭐 이뻐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뻐하는 아이들한테 갑자기 이르긴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타당한 지적이 있어 보여요. 예. 그게 이제 저 해당 교사가 정말로 그랬는지는 또 경찰 수사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 내용들을 보면요. 예. 교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것 중에 상당수 거의 한 70%가량이 아이를 강제로 잠을 재우려는 과정 그리고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이들을 다 같은 시간에 재우고 다 같은 시간에 밥을 먹이고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다는 그런 이유로 예. 아이들을 과잉강제로 재우다가 사고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번 한 번만 그랬을까? 이 사람도 전에도 그런 식으로 재우지 않았을까? 네. 저 아이에 대해서만 그랬을까? 다른 아이들도 혹시 잠을 안 자려고 하면 그렇게 강제로 재우려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아니 이- 내 네. 아이도 사실 잘 안 자고 잘 안 먹잖아요. 다른 아이가 잠 안 자고 잘 안 먹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예, 선생님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사랑 원장이랑 쌍둥이 자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교사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 같은 것도 이 원장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교사가 이전에도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알고도 묵인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진 이 안타까운 이 학대 상황이 이게 단일 사건이냐 아니면 반복적으로 발생했느냐 요거는 뭐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아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이 지금 어린이집엔 있어요. 이게 지금 보육교사가 전체 원장까지 포함해가지고 11명이고 예. 어린아이들이 지금 25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육교사 한 명당 아이를 2명 정도 케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환경을 볼 때는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 그 아이에게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이 김 씨의 경우에는 지금 50대란 말이에요. 예. 전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교사 치고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세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원장과 쌍둥이 동생이다. 그렇다면 원 내에서의 모종의 영향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학대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 부분이 학대행위라고 인지가 못할 정도로 인지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둔감해졌을 가능성도 좀 저는 그죠. 있다고 예. 봐요. 예.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련의 이 학대행위라고 판단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런 학대행위가 이전에도 있어서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조속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소식 좀 안전해드리고 싶은데 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50대 여성이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요. 대구 도심 곳곳에서 돈을 뿌려서 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도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예.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영상을 보시면 지금 바닥에 뭔가 막 떨어지고 있죠. 예. 저 지금 앞에 가고 있는 검정색 차량으로부터 이제 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형 승용차네요. 그렇죠. 예. 큰 승용차고요. 뭔가를 창문을 열면서 이제 막 뿌리기 시작하죠. 저게 지금 돈이 도로에 흩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예. 네. 그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4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검정색 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대구 쪽에 보면 이마트 칠성점이 있거든요. 예. 그 주차장 주변에서 현금을 뿌리고 다닌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되니까 경찰이 지금 그 조사를 나서면서 저 뒷차에 있던 CCTV 그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장면이 포착이 된 건데요. 저 왼쪽 분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네. 돈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그 오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11곳을 뿌리고 다녔던 건데 지금 전체 뿌린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만 경찰이 회수한 돈은 한 1,5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 5만 원 건인 거죠? 5만 원 건도 있고 1만 원 건도 있고 5천 원 건도 있는데 주로 5만 원 건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요. 네. 1,000원도 못 부릴 것 같은데요. 예. 이 여성 운전자는요. 그런데 경찰서 앞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오른쪽에 돈다발을 들고 돈다발을 약간 화가 나는 그런 거리로 와가지고 네. 경찰들이 바깥으로 해가 하면서 팍 던지고 여기에 던지고 정말 예. 이해가 되지 않는 예, 하고 이해가 계시네요. 되지가 예.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좀 웃음이 나는데 자 경찰 조사에서 뿌린 돈 뭐 되찾을 생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무슨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분이? 이분이 사실 되찾을 생각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예. 제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원래 네. 이제 서울에서 결혼해서 생활하셨는데 몇 해 전에 이혼을 하고 대구로 가족들과 함께 내려왔다 합니다. 가족들이 대구로 내려왔는데 가족들을 경찰이 찾아내서 CCTV를 찾아내서 접촉을 해봤는데 굉장히 횡설수설해서 지금 얘기를 나눌 만한 상태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한다고 합니다만 밥값하라고 경찰한테 돈 주고요. 경찰한테도 근데 경찰한테 밥값 달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경찰이 마치 요구했다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상태에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우울증 증세가 굉장히 심하다고.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회수한 돈을 대부분 이 대구 시민들이 주워다 준 돈이라고 합니다. 예. 경찰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워진 게 대충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일까요? 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200만 원씩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5만 원권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가져오신 다 거잖아요. 가져오신 거죠. 자기들 찾아준다고 전부 다 갖다 주시고 뭐. 이렇게나 많은 건 처음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돈을 다 되돌려줬다고 하시니까 멋지시네요. 네, 정말 멋지다고 느껴집니다. 예. 네. 대구 시민들은 학습이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2014년도도 비슷한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거니까 있어가지고, 20대 당시 20대 남성이었는데 정신질환 때문에 이 돈을 부모님 돈이지 않습니까? 조부님 돈이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던 걸 아는데 돈을 다 뿌렸는데 대구 시민들이 사연을 듣고 다 자발적으로 모아서 돈을 가져다 줬고 심지어는 주운 돈이 아니라 예.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돈을 뿌렸다는 걸 듣고 자기 돈을 봉투에 넣어서 주신
주신 분도 100만 원 가량을 전해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예. 그 소식이 굉장히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자발적으로들 다 반납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네. 준 돈을 사실 현금, 뭐 수표면은 당연히 뭐 갖다 주는 게 맞겠지만 현금을 갖다 준다는 건 사실 용기가 없으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용기를 안 내시면 이게 예. 점유해탈 횡령죄로 처벌되실 처벌받을 수 수가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군요. 꼭 용기를 내서 가져다 드려야 됩니다. 아, 그리고 뭐 반납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CCTV가 워낙 많이 그럼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하여튼 돈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자,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며칠 전 새마을금고에서 1분 만에 한 4천만 원 돈을 훔쳐달라는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드디어 범인이 잡혔습니다. 잡혔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네. 근데 이게 알려진 것처럼 이 범행이 발생한 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사건이 많은데 요 비슷한 상황들이 지금 처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만 해도 벌써 4번째잖아요. 알려진 것처럼 1월 달에 울산에서 6시간 만에 검거가 됐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충남 아산에서 5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경북 영천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도 6시간 만에 발생을 했는데 이번엔 나흘 만에 그 검거가 된 거예요. 검거가 됐는데 이 검거가 왜 이렇게 늦게 됐는가에 대해서 잡히긴 했지만 왜 이렇게 늦었냐, 경찰은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 좀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이 돈을 강탈한 A 씨가 이 지하 주차장을 통과해서 교회 담장 넘어가지고 미리 세워놨던 오토바이가 거기 있었고요. 그거를 가지고 타고 도망을 야산으로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여러 농로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사실 신원 확인도 어려웠지만 이 따라가기 어려운 CCTV도 없는 지역을 주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던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배달업체 직원이었는데 이 직업 특성상 이 지역이 완전히 손바닥 손금처럼 그렇겠네요. 아주 뭐 잘 알고 있던 지역이라 사실 그 경찰이 여러 CCTV가 있었지만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네, 이 범행했을 오토바이도 훔친 것이 발견돼서 이 발꼬리를 잡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예. 그런데 이 범인 이 검거 직전까지 아주 대범하게 평범하게 회사도 다니고 또 퇴근할 때 붙잡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 일단 뭔가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큰 변화를 보이면 오히려 주변에서 의심할 것이다. 예. 라는 거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실은 이 본인 스스로가 신변 노출도 안 됐고 나흘째 못 잡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결국 피의자가 뭐 훔친 돈으로 사체 상환하는데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결국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있었지만 세상에는 알 수 없는 눈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제 삶의 눈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그렇죠. 결국 죄 짓고 살면 잡힙니다. 네.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엔 잡혔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인데 자 600만 원 정도만 회수가 됐다는데 뭐 이제 참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나쁜 짓 하면 꼭 걸립니다. CCTV 정말 대한민국에 많이 있고 돈 뿌리는 분들도 다 이렇게 다시 갖다 주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